정말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도시계획국의 클라우스 슈미트입니다. 20년 넘게 독일 도시계획을 이끌어온 사람이죠. 우리 독일은 언제나 기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독일에서 시작된 거야. 한국? 글쎄, 그들은 우리 기술을 그저 재활용할 뿐이지. 회의실에서 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동료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부서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의 스마트 도시 사례를 언급했을 때 저는 피식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독일이 가진 것이고 서비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거야. 한국? 그들은 OEM 수준에 불과해.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 제 목소리에는 확신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의 직원들은 제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클라우스, 연방정부에서 스마트시티 벤치마킹 출장을 지시했네. 목적지는 한국이야. 부국장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정부 지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만 견디면 돼. 어차피 보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할 수 있으니까. 출장 가방을 꾸리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저는 내심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건 없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른 채로요. 출장 전날 동료들과의 송별 모임에서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그들이 우리 기술을 어떻게 복사했는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른 채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피곤함에 절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은 제 몸을 땅에 끌어당기는 듯 했죠. 그러나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피로는 순식간에 경각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를 맞이한 한국 스마트시티 협회의 김민수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출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처리까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체인식 기술은 3년 전부터 도입했고요.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 안내 시스템과 실시간 버스 정보가 모든 곳에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런 건 독일에서도 아직.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디지털의 숨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통합관제센터로 안내된 저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충격을 받았죠. 이건 실시간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입니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부터 대형 화재, 테러 상황까지 대응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구현합니다. 한국 담당자의 설명에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D로 구현된 서울 전체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AI가 모든 변수를 계산해 최적의 대피 경로와 구조 순서를 제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쪽은 AI 교통 통제 시스템입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를 최적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우회로를 즉시 생성합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2035년에나 계획 중인 수준인데?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을 의심한 적이 없던 저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이미 몇 년째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클라우스님, 내일은 에너지 분야 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시길 바랍니다. 김 부장의 말에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독일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오늘 본 것들은 분명히 새로운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채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지원 국장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오늘은 한국의 에너지 기술이 세계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UAE 바라카 원전 운영 현황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세웠죠. 원전도 수출해요? 그건 프랑스나 미국의 기술 아닌가요? 제 질문에 박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UAE는 세계 여러 국가와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를 제치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UAE 바라카 원전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가동률, 안전성 지표, 에너지 생산량, 모든 수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원전은 예정된 공사 기간보다 앞당겨 완공됐어요. 예산 초과도 없었고요. 박 국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공공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자주 지연되고 예산을 초과하는지 생각하니 믿기 어려웠죠.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디서? 100% 한국 기술입니다. 박 국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죠. 한국, 프랑스, 미국 원전의 가동률과 신뢰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의 지표가 가장 높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원전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클라우스님. 한국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떠올렸죠. 우리는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과 함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혹시 다른 사례도 있나요? 제 질문에 박 국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와도 원전 수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도 이미 개발 완료했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비전은 세계가 신뢰하고 있었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어떻게 축적하게 된 건가요? 필요가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했기에 기술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했죠. 박 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탄탄했습니다. 한국 방문 셋째 날, 저는 쿠팡이라는 물류기업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안전모를 쓰고 조끼를 입은 채로 저는 이곳이 독일의 아마존 물류창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예상했죠. 클라우스님, 저희 센터는 하루 200만 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그중 70%는 당일 또는 2일 배송이죠. 이광수 매니저의 설명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그게 가능한가요? 독일에서는 일주일이 표준 배송 기간인데. 이 매니저는 웃으며 저를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밀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주문부터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죠. 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들과 컨베이어 벨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다음 설명이었죠. 저희는 물류, 결제, 고객 서비스, 배송을 모두 직접 관리합니다.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죠. 제 표정이 멍해졌습니다. 독일은 이걸 수십 개 회사로 쪼개서 처리하는데 여긴 하나로? 이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합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물류센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 했죠. 혹시 오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0.1% 미만입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정확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정확성을 중시하는 그 마음가짐이 공감되었지만 동시에 이 속도와 정확성을 어떻게 병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이런 균형을 맞추시나요? 우리 독일에서는 속도와 정확성은 대개 반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이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술과 사람의 조화입니다. 기술이 반복적인 일을 처리하고 사람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죠. 그리고 모든 과정에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저는 제 주변의 시스템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류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유기체에 가까웠죠.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요? 98%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죠. 한번 약속한 배송 시간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계획자로서 저는 항상 효율성과 구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는 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었죠.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 시스템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류센터를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실행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죠. 황미경 국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니 독일처럼 하드웨어 강국에서 온 저로서는 생소한 개념이었죠. 이건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UN 평화유지군의 최근 영상입니다. 특히 한국 파병부대의 활동에 주목해주세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황폐한 레바논 마을이었죠.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이 현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무술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황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권도는 우리의 문화 자산이에요. 이걸 통해 현지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죠. 다음 장면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군이 운영하는 의료지원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따뜻한 미소로 환자들을 대하고 있었죠. 이건 군대가 아니라 인도주의 기관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군의 목표는 단순한 평화 유지를 넘어 지역 재건에 기여하는 거예요. 영상은 계속됐고 한국군 주둔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 태양광 패널, 물 정화 시스템까지. 마치 첨단 친환경 마을 같았죠. 어떻게 군대가 이런 소프트 이미지를? 제 질문에 황 국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라우스님, 힘은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총구가 아닌 마음을 겨냥하는 접근법을 선택했죠. 그 순간 저는 강력한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 군대는 언제나 엄격함과 규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영상은 계속해서 한국군이 지역 학교 건설을 돕는 모습,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장면, 심지어 음악 공연을 통해 문화 교류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효과가 있나요?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다른 국가 파병부대 지역보다 적대 행위 발생률이 67% 낮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니, 이건 제가 생각했던 군사력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어떻게 생각해내셨죠? 황 국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겪었고
그래서 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무력이 아닌 존중과 협력을 통한 영향력이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기술과 하드웨어만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소프트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다시 서울시청의 비상대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비상대응 시뮬레이션에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정장 차림의 공무원들이 큰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중앙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는 서울 지도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가정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최재원 센터장의 말과 함께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홀로그램 위에 가상의 정전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고 각 부서 책임자들이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비상훈련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제 질문에 최 센터장은 매월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합니다. 지진, 홍수, 테러, 사이버 공격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담당자가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베를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당시 현지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사례입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2023년 베를린 북부 지역의 3일간 지속된 정전 사태 때 현지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비상대응팀이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한인회는 정전 발생 2시간 만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고 식량과 담요를 분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비상 매뉴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를린시 당국도 그런 설명서가 없었는데 독일 관계자들이 감탄했던 건 속도보다 체계였죠. 한인 커뮤니티는 정확히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 센터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과 위기 대응 능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런 준비성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인가요? 최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개인의 안전은 공동체의 안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시뮬레이션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실행력과 사전 준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했죠. 독일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중시하는데 이런 집단적 대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죠. 최 센터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의 도시계획에서도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은 중요한 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술적 해결책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간적인 요소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 중심의 접근법이 스마트시티에 어떻게 통합되나요?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우리는 기술 도입 전에 항상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종료되고 참가자들이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고 있었죠.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우리의 비상대응 시스템을 재검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공동체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방문 6째 날, 저는 국토교통부의 강원도 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평창 올림픽 시설들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윤성호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평창 올림픽 인프라 구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타임라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창의 올림픽 유치부터 준비, 진행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였죠. 평창 올림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2년 만에 모든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이요? 독일에서는 그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가 10년은 걸릴 텐데. 윤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곳에는 정교한 공정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비결은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분해와 예측이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최소 단위로 분해합니다. 각 단위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 단위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죠. 만약 어떤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방안이 가동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종 한국의 빠른 진행 속도를 품질과 안전을 희생한 결과라고 깎아내렸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시스템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속도로 진행하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나요? 윤 소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 세분된 안전 점검 사항을 도입했고 모든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는 제게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림픽 시설 건설 전 과정을 3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위험 요소와 병목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 건설 시작 전에 이미 가상으로 수십 번 지어봤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낸 거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의 도시계획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정밀함과 실용성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런 방식이 일상적인 도시 행정에도 적용되나요? 물론입니다. 올림픽은 특별한 이벤트였지만 같은 원칙을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합니다. 지금은 오지 네트워크 확장, 수소 충전소 구축 등의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죠. 윤 소장은 제게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 확장, 스마트 그리드 도입,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 모든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분해되고 정밀하게 추적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독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윤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피드백 루트의 속도일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 사항을 전체 시스템에 바로 반영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적응력과 유연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엄격한 계획과 달리 한국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체계적인 접근법에 한국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더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저는 그 가능성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나는 날, 저는 서울 한강변의 회의실에서 마지막 미팅했습니다. 한국 스마트시티 협회의 모든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였죠. 일주일 전과 달리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사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이 일주일 동안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기술은 다른 나라의 것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방향이 자원이 되었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풍부한 자원과 기존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했지만 한국은 그런 자원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제가 이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을 요약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완벽한 시스템, UAE 원전의 신뢰성, 쿠팡의 통합 물류 모델, 평화유지군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평창올림픽의 정밀한 실행력까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한국만의 독특한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김민수 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로 돌아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할 겁니다. 특히 도시 관리와 에너지 부문에서요. 그리고 한국과의 더 긴밀한 협력을 제안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의 표면 아래에 있는 혁신과 지혜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독일 연방정부 브리핑룸에서 저는 자신감 있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시티 전략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도쿄가 아닌 서울을 참고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고위 관료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문화와 접근법에 더 열린 사람이 되었고 독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스마트시티 전략도 바꿀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독일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매년 서울을 방문하며 양국의 기술 교류를 이끌고 있고 베를린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한국의 모델을 기반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